영화가 시작되고 주인공 밀리우는 친구 안디와 함께 경찰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터널로 들어가 안디에게 폭탄을 던져 경찰을 따돌리려 했지만 터널을 나오자마자 군대가 다시 길을 막아섰습니다. 그보다 앞서 TV에서는 시민들이 어떤 약에 반대하는 시위를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약은 한때 바이러스를 막는 데 도움을 줬지만 이제는 사람을 뱀파이어로 만드는 부작용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낮에도 활동할 수 있었죠. 밀리오는 친구와 함께 뱀파이어가 피가 부족할 때 어떻게 통제불능 상태로 사람을 무는지 목격했습니다. 목에 이 목걸이를 한 자들은 모두 뱀파이어였고 밀리우와 그의 친구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친구 안디도 마찬가지였죠. 군대가 뱀파이어를 진압하러 오자 밀리우 일행은 그 틈을 타 은행을 털었습니다. 은행 관리자는 비밀번호를 몰랐습니다. 매일 바뀌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밀리우는 비밀번호를 해킹할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는 단 몇 초 만에 하드드라이브를 꽂았습니다. 비밀번호를 해킹한 후 안디에게 던져 자물쇠를 풀게 했습니다. 그때 다른 한 명이 일행을 태우러 차를 몰고 왔습니다. 관리자는 그들이 뱀파이어인 것을 알고 차별한 것에 대해 사과하며 피를 살 돈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청년은 관심 없었습니다. 그 같은 부자들이 암시장에 피를 비싸게 팔아서 형편이 어려운 뱀파이어들이 피를 살 수 없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가 험악하게 위협하자 밀리우가 나와서 충분히 챙겼으니 가자고 했습니다. 이 과격한 청년의 이름은 윈차오입니다. 도망치던 중 세 사람은 우연히 한 아이에게 목격당했고 윈차오는 입막음을 하려 했습니다. 안디가 그를 막았습니다. 누구도 해치지 않고 돈만 훔치려 했기 때문이죠. 밀리우가 총을 빼앗으려다 오발되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맞지 않았지만 안디의 목걸이가 활성화되었습니다. 밀리우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돈가방을 버린 채 안디와 함께 떠났습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 길이 막혔던 두 사람은 결국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다른 두 청년도 마찬가지였죠. TV에서는 그들이 모두 반 뱀파이어이며 고아원에서 함께 살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는 신문을 받게 되고 우리는 밀리우가 뱀파이어 체포부대 국장의 아들임을 알게 됩니다. 수사관은 그가 돈 때문에 강도질을 한 게 아니란 걸 알았습니다. 한편 윈차오는 자신을 버리고 간 밀리우에게 여전히 화가 나 있었죠. 기껏해야 집행유예를 받고 사회봉사를 하면 되니 더 심한 벌은 받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관은 그에게 그의 행동으로 15명이 사망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언론은 빠르게 보도했고 밀리우 일행은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사야 했습니다. 밀리우는 누가 이 사건을 일으켰을지 생각하기 시작했고 안디는 그의 곁에 있었습니다. 챔퐁이라는 청년은 밖에서 정보만 제공했고 윈차오는 붙잡힐 때까지 거의 그의 곁에 있었습니다. 안디는 자기 때문에 모두 잡혔다며 죄를 뒤집어 쓰려 했습니다. 법원은 네 사람 모두에게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감옥으로 이송될 때 밀리우는 아버지를 만나러 불려나갔지만 그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가 실종되었기 때문이죠. 그는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기지 않았고 자신을 잡아 상을 받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가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자 아버지도 더는 부자 관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기억하라는 의미로 그의 손에 화상 자국을 남겼습니다. 그 후 일행은 이송되었지만 도중에 네 사람 모두 군대에게 가로막혔고 군대는 안을 향해 계속 총을 쐈습니다. 과거로 돌아가 밀리우는 태어난 네 아이 중 한 명이었습니다. 반 뱀파이어로 태어났죠. 그는 평화의 아이 프로젝트의 산물이었습니다. 인간에게서 태어나고 길러졌기 때문에 그는 뱀파이어처럼 피를 빨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깨어났을 때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몰랐고 곁에는 다른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안디가 아니었죠. 그는 자신의 가방을 보았는데 그 안에 총이 있었습니다. 다른 두 사람을 살펴보려다 이 빨간 머리 청년에게 제압당했습니다. 그들은 사형 선고를 받고도 살아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는 친구들과 총격을 당한 일을 기억해내고는 친구들이 살아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빨간 머리는 옷을 갈아입고 서로 이름을 밝히자고 했습니다. 다른 여자는 초이판이라는 경제사범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류신인데 눈먼 수도승이 아니라 전문 암살자였습니다. 그는 칼과 무기가 그대로 지급된 것을 보고 언제든 싸움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갑자기 귀를 찢는 소리가 울렸고 그 소리가 끝나자 문도 열렸습니다. 세 사람은 이곳에 다른 상자들이 많다는 것을 발견했고 그 안에도 모두 사형 선고를 받은 뱀파이어들이었습니다. 앞쪽 문에서 한 여자가 걸어 나와 그들이 모두 사형수이며 형집행이 연기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밀리우는 그녀가 안디인 것을 알아봤지만 다가가려 하자 진짜 안디가 그를 붙잡고 저 가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보자고 했습니다. 그녀는 형 집행은 연기되었지만 이곳에 감금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깡패가 다가와 가짜 여자에게 나쁜 짓을 하려 했습니다. 챔퐁은 영문을 모른 채 다가가 여자에게 옷을 건네주고 깡패와 주먹 다짐을 했습니다. 깡패는 기습을 당해 화가 나서 챔퐁을 두들겨 팼습니다. 신체적 차이로 챔퐁이 훨씬 밀렸죠. 밀리우가 부르려 하자 위협을 당했고 이놈은 뒤에 있는 안디를 넘기라고 했습니다. 초이파는 안전을 위해 리신에게 다가갔습니다. 윈차오가 다가와 그 깡패를 다시 위협하며 밀리우를 죽이려 한 자와 자기들에게 총을 쏜 자가 누구인지 물었습니다. 그 깡패가 챔퐁마저 처리하려 하자 그의 목걸이가 카운트다운을 시작하더니 펑 하고 머리가 날아갔습니다. 모두 넋이 나가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는 그들의 목걸이에 서로 죽이는 것을 막기 위한 기폭 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억지로 풀려 해도 머리가 날아갈 거라고 말했습니다. 살기 싫은 또 다른 무리가 위협하며 다가오자 챔퐁이 다시 앞을 막아섰습니다. 밀리우는 저 여자는 안디가 아니니 돌아오라고 그를 불렀습니다. 한편 밀리우를 신문했던 수사관은 그의 호송 차량이 공격받았고 발견된 시신은 신원 확인이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이 사건의 배후를 몰랐지만 몇 가지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어떤 부서에 전화해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지난 2년간 살해되거나 실종된 죄수들에 대한 조사를요. 다시 그곳으로 돌아와 그 여자는 몇 마리의 괴물에게 파괴되었습니다. 나타난 괴물들은 총알도 통하지 않을 만큼 튼튼했고 보이는 사람들을 차례로 죽이며 돌진했습니다. 그것들을 봤죠. 밀리우 일행은 재빨리 도망쳤고 챔퐁은 저 로봇 여자가 데이터를 백업해서 어딘가로 보내는 것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죽어나갔고 괴물들은 더 많이 몰려왔습니다. 주인공들은 숨을 곳을 찾았습니다. 안디는 비상구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윈차오는 총으로 싸우고 싶어 했지만 근처에 있던 누군가는 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출구는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고 남은 사람들은 거의 다 잡아먹혔습니다. 밀리우와 안디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탈출구를 찾으러 가다가 초이판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녀도 따라가고 싶어 했죠. 그때 갑자기 괴물 한 마리가 밀리우 바로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곳은 여러 갈래의 길이 있는 구역이었습니다. 길을 잃기 쉬워서 아무도 흩어지고 싶어 하지 않았죠. 밀리우는 총알을 빼서 각 방향으로 던져서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궁금한 게 너무 많았습니다. 왜 자신들이 여기 있는지, 괴물들은 어디서 왔고 왜 공격하는지, 왜 기폭 장치가 달린 목걸이를 차고 있는지, 그리고 왜 저 로봇이 안디와 닮았는지. 그는 자신들이 우연히 선택된 게 아니라고 의심했습니다. 모두가 자신처럼 아직 각성하지 않은 능력을 가졌을 거라고요. 그리고 정말로 몇몇은 이미 각성했고 그들은 함께 철상자들을 가져와 괴물들을 막는 벽을 쌓았습니다. 밀리우와 두 여자는 한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창고 위층인 것 같았습니다. 그곳은 꽤 오랫동안 버려져 있었고 밀리우는 보급품과 무기를 찾으러 갔습니다. 그는 이곳에 긴급 대피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물건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이죠. 그는 건물 설계도를 찾았고 이곳이 2년 전에 지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옛날을 떠올렸습니다. 친구들과 학교에 있을 때 갑자기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선생님은 뱀파이어가 학교를 공격했다며 학생들에게 도망치라고 소리쳤습니다. 밀리우는 선생님에게 버려졌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 뱀파이어들이 자신을 노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들은 선생님과 학생들을 찾은 후 바로 밀리우를 찾아냈고 그를 봤습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 초이파는 안디의 몸을 만지며 그녀가 밀리우와 사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자신도 남편이 있었지만 누군가를 독차지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 실수로 남편을 저 세상으로 보냈다고요. 초이파는 안디를 붙잡고
밀리우에게 같이 보자고 했지만 그는 아버지가 남긴 화상 자국을 보고 다시 옛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옥상으로 끌려갔던 때를 기억했습니다. 이 뱀파이어는 그를 이용해 아버지와 협상하려 했지만 아버지는 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밀리우를 내버려 뒀습니다. 그는 밀리우에게 교훈을 줬습니다. 너는 원래 뱀파이어고 평화의 아이라고 해도 아무도 너를 받아주지 않을 거라고요. 그는 친구들과 선생님, 그리고 아버지에게까지 버림받았습니다. 말을 마친 그는 밀리우를 아래로 떨어뜨리고 사라졌습니다. 그는 떨어지면서 선생님이 다른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일부러 자신을 방에 남겨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때 힘을 각성했지만 이제야 다시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때 그 수사관은 실종되거나 사망 선고를 받은 죄수들이 모두 같은 교도소 구역에 속해 있었다는 것을 조사해냈습니다. 모두 종신형에서 사형을 선고받았고 의문스럽게 죽거나 실종되었습니다. 하지만 밀리우의 친구 3명은 왜 모두 그와 함께 보내졌을까요? 그 3명도 모두 뱀파이어를 위한 고아원에서 밀리우와 함께 있었습니다. 밀리우 일행은 물건을 정비하고 거울을 이용해 밖을 먼저 살핀 후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이곳이 꽤 넓으니 우선 목숨을 부지해서 생필품과 무기를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4층이고 아무래도 잠깐 걸었을 뿐인데도 아까 그 창고와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확신은 없지만 공간 사이에 교차점이 있을 거라고 의심했습니다. 그럴듯한 설명이라고 생각했지만 최페는 그 말을 듣자 무언가 생각난 듯 갑자기 안색이 변했다. 그는 더 안으로 깊숙이 들어갔고 벽에 난 수많은 구멍과 긁힌 자국을 보고는 두 소녀에게 창고 쪽을 조심하라고 했다. 능력자들이 문을 필사적으로 막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힘을 보태 막고 있는데 갑자기 한 놈이 나타나 사용하려 했다. 폭탄으로 다 같이 죽자며 소리쳤다. 그놈 때문에 다 같이 죽을까봐 말리던 그때 윈차오가 총을 쏴 그를 끝장냈다. 그는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에 충격받았지만 모두가 그를 자신들을 구해준 사람이라고 불렀다. 그럼에도 윈차오는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 그 일 이후 천펑은 지금의 그를 보며 자신을 괴롭힘에서 구해줬던 옛날의 윈차오를 떠올렸다. 하지만 두 사람은 상대가 되지 못했고 둘 다 실컷 두들겨 맞았다. 윈차오는 너무 약해서 울었고 천펑은 항상 곁에서 그를 위로해 주었다. 그는 모든 죄를 짊어지기로 결심하고 그룹에서 가장 어른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기로 했다. 그는 문으로 다가가 밖으로 나가게 해달라며 그러지 않으면 이 문을 폭탄으로 날려버리겠다고 했다. 아무도 그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했다. 천펑의 목적이 무엇인지 말이다. 한편 밀레오는 자신의 능력이 2개의 다른 공간을 이동할 수 있게 해준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제는 최대 심임 거리까지 혼자만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많이 이동할수록 더 위험하고 불안정해졌다. 갑자기 괴물이 튀어나오자 그는 두 소녀를 밀쳐내고 먼저 가라고 했다. 자신은 쇠막대로 리신이 했던 것처럼 놈의 머리를 공격하겠다고 했다. 그는 벽 사이를 넘나들며 공격했지만 괴물은 너무 튼튼했다. 몇 번을 찔러도 계속 돌진해와 밀레오마저 밀쳐냈다. 또 다른 놈이 나타나 알디의 길을 막자 그녀는 총을 꺼내 쏠 수밖에 없었다. 두 소녀는 문으로 향했고 알디는 최펜이 문을 여는 동안 버텼다. 하지만 최펜은 문으로 들어가자마자 알디를 괴물과 함께 남겨두고 밀쳐버렸다. 밀레오는 쇠막대로 괴물을 조종해 다른 괴물에게 돌진하게 만들어 알디를 구해야 했다. 막다른 길에 다다른 최펜은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다. 밀레오가 달려왔을 때 알디가 다친 것을 발견했다. 두 괴물이 일어났고 최펜이 이쪽으로 오라고 불렀지만 그는 달려가 쇠막대를 집어들고 그녀를 괴물과 함께 남겨두었다. 다른 괴물은 여전히 그의 뒤를 쫓고 있었다. 그는 쇠막대를 바닥에 고정시켰고 괴물이 착지하는 순간 그대로 찔렸다. 그 역시 넘어져 알디를 떨어뜨렸고 괴물은 관성에 의해 끌려가 그에게 돌진했다. 부상으로 아직 의식을 잃은 알디를 보았다. 한편 천펑은 쇠상자 더미에서 기어 나오기로 결심했고 다른 사람들은 그에게 밖으로 나가면 도움을 요청하고 안 되면 자신이 미끼가 되어 그들이 도망칠 시간을 벌어달라고 했다. 상자 하나가 떨어지자 아래에 있던 무리는 도망쳤다. 금발 머리 남자는 천펑이 일부러 그랬다고 생각해 그에게 욕을 퍼부었다.
첨펑은 로봇 머리가 아직 여기 있는 것을 보았고 그것이 갑자기 다시 작동하는 것처럼 빛났다. 그때 밀레오는 알디에게 다가가 상처가 꽤 깊어서 급히 지혈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괴물에게 다가가 총을 집으려 했는데 괴물이 깨어나기 시작하며 발버둥 쳤다. 밀레오는 총알을 꺼내 탄두를 부순 뒤 알디의 상처에 무언가를 했다. 그가 다시 괴물을 돌아보자 괴물은 갑자기 사라져 있었다. 빠져나가려 했지만 상자들이 닫히기 시작했다. 갑자기 누군가가 그를 그곳에서 끌어냈는데 이 청년은 진정제를 너무 많이 맞아 이제 막 깨어난 상태였다. 막 깨어나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이 청년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여기가 어딘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목적이 밀레오의 아버지를 찾는 것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때 아버지는 의회에 찾아갔고 그들은 버려진 구역에서 사파이어라는 물건의 신호를 감지했다. 그들은 아버지가 사파이어를 밀레오에게 넣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그것이 필요한 일이었다고 주장했지만 그들은 그에게 책임을 지라고 했다. 만약 그 일로 문제가 생긴다면 말이다. 그는 자신이 가장 잘 알고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했기 때문에 적임자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그가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며 자신의 위치를 명심하라고 했다. 이후 그는 돌아가 사람들을 철수시켰다. 한편 밀레오는 탈출하기 위해 벽을 부수고 있었다. 그는 지금의 모든 일이 자신이 저지른 강도짓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때 갑자기 손에 있는 돌을 발견하고 아버지가 넣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가 돌에 손을 대자 갑자기 수많은 육각형이 뿜어져 나오며 시스템이 활성화되었다. 그는 시스템에서 뱀파이어에 대한 정보를 검색했고 거기에는 지금까지 나타난 모든 뱀파이어의 이미지가 있었다. 그 중에는 수혈 항목이 있었는데 인간은 뱀파이어에게 수혈을 할 수 있지만 혈액형이 맞아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뱀파이어가 미쳐버린다고 했다. 그와 같은 반 뱀파이어는 서로에게 수혈을 할 수 있었다. 알디를 구할 방법을 찾은 그는 이 알디라는 구역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았다. 시스템에 따르면 이곳은 이전에는 주거지역이었으며 인간의 불면증 치료제를 실험하던 곳이었다. 하지만 1년 후 불면증 환자들에게 부작용이 나타나 뱀파이어로 변해버렸다. 그때부터 정부는 이곳을 뱀파이어 격리구역으로 만들었다. 지금처럼 변해버린 것이다. 그는 사형수에 대해 물었지만 암호가 필요했고 그래서 일단 알디를 구하러 돌아갔다. 그는 자신의 피를 그녀에게 마시게 했다. 한편 주황색 머리 남자는 첨펑에게 모든 이야기를 듣고는 이 생존 전쟁이 너무 우습다고 생각했다. 괴물 한 마리가 안으로 손을 뻗어 들어왔지만 주황머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주먹을 날려 괴물의 머리를 박살냈다. 그 충격으로 새벽 전체가 무너져 내렸지만 주황머리는 그 가운데 굳건히 서서 괴물들에게 둘러싸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혼자서 괴물무리에게 돌진해 맨주먹으로 싸웠고 심지어 무기도 필요 없었다. 모두가 그가 신이라고 생각했지만 금발머리는 그가 악마로 불리는 위험한 사형수 류야오라는 것을 알아봤다. 그때 밀레오는 알디에게 피를 마시게 했고 그녀는 통제력을 잃고 그의 목을 물었다. 류야오는 뱀파이어들 중에서 가장 강한 자로 여겨졌다. 그는 맨손으로 괴물들을 모두 쓰러뜨리고 마지막 한 놈까지 처리한 뒤 멋지게 돌아섰다. 다른 무리들은 류야오가 너무 강한 것을 보고 그를 따르려 했다. 하지만 류야오는 뒤따르는 시끄러운 무리를 처리할 생각이었다. 바로 그때 갑자기 어떤 그림자가 나타나 밀레오 쪽으로 향했다. 한편 창고에서는 리신이 갑자기 나타나 류야오를 공격했다. 두 사람은 아는 사이였고 리신은 류야오를 싫어하는 듯했다. 둘은 싸웠지만 류야오는 공격을 피하기만 할 뿐 반격하지 않았다. 그는 다른 사람들 쪽으로 물러나더니 그들을 잡아 리신에게 던졌다. 리신은 그들을 옆으로 던져버렸고 그 틈에 류야오는 검을 빼앗겼다. 둘은 서로 공격을 주고받았고 류야오는 리신의 착한 마음이 그의 약점이라고 말했다. 리신이 다른 무기를 꺼내 공격하자 류야오는 그것을 막고 리신을 제압했다. 그가 피를 빨려던 순간 필요 없다며 뱉어냈다. 리신이 자신을 죽이고 싶다면 기회를 주겠다고 했다. 그때 갑자기 그의 목걸이가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 금발 머리가 그에게 폭탄의 원리를 설명해 주었다. 서로 싸우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며 승자만 카운트다운이 시작된다고 했다. 하지만 류야오의 숫자는 399에서 멈춰 있었고 그는 대충 이해하고 넘어갔다.
금발 머리는 다른 사람을 때렸기 때문에 숫자가 초기화될 것이었다. 밀레오와 알디는 이제 깨어났고 둘은 출구가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알디를 업고 밖으로 나갔고 그녀는 자신이 밀레오의 피를 마신 것을 기억했다. 그는 그녀가 그냥 꿈을 꾼 것이라고 말했다. 밀레오는 근처 병원을 찾고 싶어 했고 그녀는 왜 그가 항상 자신을 보호하려 하는지 몰랐다. 그는 처음 만났던 날 그녀가 자신의 어머니와 너무 닮아 보여서 많이 울었고 그녀가 가장 아끼던 토끼 인형을 선물 받았던 일을 상기시켰다. 그녀는 왜 그가 부모님이 있다는 사실을 숨겼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때 갑자기 날아다니는 괴물이 휙 지나갔다. 한편 창고에 있던 무리는 문을 당겨 마침내 여는 데 성공했다. 류야오는 리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부 말하라고 했지만 그는 아무것도 몰랐고 류야오가 따라오는 것도 싫어했다. 윈차오는 여전히 밀레오에게 화가 나 있었고 그가 자신들을 버리고 지금쯤 어디선가 즐겁게 돈을 세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때 갑자기 류야오가 찾아와 첨펑에게 옷 한 벌을 달라고 했다. 윈차오는 이곳을 떠나기 위해 그를 따라가게 해달라고 빌었다. 밀레오는 저 생명체가 용이라는 것을 알아챘다. 하지만 알디는 자신을 내려놓으라고 하며 그에게 자신만의 비밀이 있고 항상 다른 사람들과 벽을 쌓아왔다고 말했다. 그녀는 자신을 버리고 혼자 가되 친구들은 그녀에게 가족과 같으니 꼭 다시 찾으라고 했다. 한편 류야오는 물건을 챙겨 떠나면서 그들에게 정부에게 버림받았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이제부터 살아남고 싶으면 쓸모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모두가 류야오를 따르기로 했고 윈차오도 마찬가지였다. 첨펑이 말렸지만 윈차오는 팀을 떠나기로 결심했고 밀레오를 용서할 수 없다며 돌아섰다. 첨펑은 그를 막지 못했다. 리신은 그에게 밀레오가 두 소녀와 함께 떠났으며 지금쯤은 죽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때 밀레오는 알디에게 자신의 과거, 부모님의 정체, 그리고 자신이 태어난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그는 어머니의 편지를 발견하고 어머니를 찾기 위해 고아원을 찾아갔지만 이제는 지쳐 더 이상 갈 수 없었다. 한 형사가 고아원을 찾아가 그곳 선생님에게 밀레오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그녀는 30년 동안 이곳에서 가르쳤지만 한 번도 그를 만난 적이 없다고 했다. 그는 토끼 인형을 발견하고 궁금해하며 만져보다가 우연히 도청장치를 발견했다. 챔펑은 몰래 돌아와 밀리레오가 간 길을 알고 싶었지만 이제는 쫓아가고 싶어도 그럴 수 없었다. 챔펑은 이제야 밀리레오도 혈마법사라는 걸 알게 되었다. 리신은 이 괴물들을 류자오 혼자서 처리했다는 걸 믿을 수 없었다. 챔펑은 그가 재능 있다는 건 인정했지만 왜 리신을 건드리지 않았는지 물었다. 하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고 그 로봇이 여기서 생존해야 한다고 했던 말을 언급했다. 또 무엇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도 몰랐다. 괴물들의 시체는 분해되기 시작했고 챔펑은 그 안에서 인간 모양의 수정을 발견했다. 챔펑이 그것을 보자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리신이 그것을 가져가자 녹아서 증발하기 시작했다. 여전히 수수께끼가 너무 많았기에 리신은 그를 도와 밀리레오를 다시 찾아보기로 결심했다. 한편 형사는 봉제 인형들을 전부 가져와서 수많은 도청 장치를 찾아냈다. 도청 장치를 들어보니 고아원이 부동산 업자들에게 팔릴 위기라는 걸 알게 되었다. 그들은 돈만 있으면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고 밀리레오는 고아원을 지키기 위해 은행과 부동산 업자들의 장부를 털자는 의견을 냈다. 일행 모두 이 은행 강도의 위험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고 실제로 매우 위험했다. 하지만 그는 보안에 대해 조사했고 만일의 사태에도 대처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모두를 안전하게 데려오겠다는 약속에 계속 시달렸다. 그리고 이제 일이 틀어지자 그는 윈차오의 비난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괴물 한 마리가 다가왔고 밀리레오는 그것에 분노를 터뜨렸다. 리신과 챔펑은 밀리레오가 지나갔던 곳에 도착했고 또다시 그 귀를 찢는 소리를 들었다. 리신이 살펴보고 방안을 보니 그는 돌을 들고 괴물을 내리치고 있었다. 그리고는 그것을 안아 벽에 던져버렸다. 그 후 다시 돌을 들어 괴물의 머리를 내리쳤지만 다른 한 마리가 다가와 안디를 노렸다. 그가 돌아보자 방금 때렸던 괴물에게 붙잡혔고 밀리레오는
무력하게 크루즈가 괴물에게 끌려가는 것을 지켜봤다. 깨어났을 때 그는 눈앞에 한 소녀를 보았다. 주위를 둘러보니 이곳은 마치 패스트푸드점 같았다. 갑자기 리신과 챔펑이 모두 여기 있었다. 둘은 안디를 구했고 챔펑은 분노하며 달려와 안디를 위험에 빠뜨렸다는 이유로 밀리레오의 얼굴을 계속 때렸다. 챔펑은 밀리레오를 믿고 그녀를 맡겼던 것이다. 그도 맞서 주먹을 날리며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며 사과했다. 자신들이 그가 싸우는 걸 봤지만 어떤 이유에선지 둘 다 기억을 잃었다고 말했다. 리신이 그들을 그곳에서 끌어내서 탈출할 수 있었다. 리신이 왜 마법을 쓰지 않았는지 묻자 그는 너무 많이 쓸 수 없다고 했다. 다음 목표에 대해 논의하던 중 챔펑은 윈차오를 찾아 여기서 데리고 나가고 싶다고 했다. 리신이 초이판에 대해 그녀는 목숨을 잃은 것 같았다. 밀리레오는 여전히 혼자 절망에 빠져 앉아 있었다. 한편 류자오 쪽은 사람을 시켜 문을 부수고 어떤 건물로 진입했다. 밀리레오가 처음 깨어났을 때 봤던 그 소녀는 안디의 몸 위에 누워 있었고 갑자기 그녀가 깨어났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다 밀리레오가 있는 곳으로 갔다. 하지만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는 사라져 있었다. 그는 일어나 밖으로 나갔는데 문이 계속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문 밖으로 나가자 우연히 그곳에 서 있는 안디를 보았다. 그녀는 완전히 건강했다. 챔펑이 찾아왔을 때 그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그녀를 껴안았다.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을 때 밀리레오는 그녀에게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걸 봤다. 그녀는 왜 그들이 과민 반응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리씨는 그녀가 잊어버렸다는 걸 눈치챘다. 그들이 그녀를 발견했을 때 그녀는 거의 숨을 쉬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많은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밀리레오와 함께 싸우고 괴물들로부터 도망쳤던 것만 기억했다. 동시에 그녀는 처음 깨어났을 때 만났던 금발 소녀에 대해서도 기억했다. 그녀는 손을 한번 물렸었다. 그 소녀는 그들 머리 위에도 나타났고 챔펑은 아이가 그런 소리를 내서 자자라고 불렀다. 챔펑이 물건을 던지겠다고 위협하자 자자는 뛰어내려 그의 얼굴을 밟고 안디 뒤에 숨었다. 양측이 만났을 때로 돌아가자면 그 귀를 찢는 소리를 듣고 방으로 들어갔다. 그 방은 기이한 현상이 있었고 마치 점차 껍질이 벗겨지는 것처럼 보였다. 리신이 칼로 긁어보자 벽이 녹아내렸다. 더 안으로 들어가자 둘은 자자를 만났고 리신은 여성 공포증이 있어서 챔펑이 나설 수밖에 없었다. 그 후 방도 완전히 녹기 시작했고 자자가 안디에게 흥미를 보이는 것을 알아챘다. 그 후 그들은 당면한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다. 첫 번째는 그 녹는 방의 사건에 관한 것이었다. 밀리레오도 자신이 죽인 괴물이 사라지는 것을 본 적이 있었고 다른 두 사람도 류자오가 죽인 괴물들을 떠올렸다. 비슷한 상태였기에 밀리레오는 그 녹는 방에 가서 확인해보고 싶어 했다. 그는 그들이 철상자에서 나오려 할 때 그 귀를 찢는 소리가 났고 자자를 발견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자자는 죄수가 아닐 수도 있고 그 녹는 방이 그들의 탈출구일 수도 있다고 했다. 안디가 안부를 물으러 연락했고 무슨 일이 있으면 보고하라고 했다. 안디는 두 소녀를 리신에게 맡겼다. 어젯밤 그가 연락용 무전기를 찾아냈기 때문이다. 그리고 두 사람이 조사하러 가도록 했다. 너무 멀리 가지 말라고 했다. 여성 공포증 때문에 접촉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지금 여자들 곁에서 당황하고 있었다. 그리고 몇 가지 의문이 있었다. 첫째는 안디에 관한 것으로 왜 그녀가 그 로봇과 그렇게 닮았는지였다. 그는 다른 규칙들에 대해서도 물었다. 수수께끼가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갑자기 그가 달려가 자자의 목걸이를 보니 숫자 5가 적혀 있었다. 한편 챔펑은 근처에 괴물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 밀리레오는 그를 밀쳐 피하게 했다. 류자오의 부하들이 여기 있다는 걸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무기를 수집하고 있었다. 갑자기 안디가 연락해서 반대편 무리에게 그의 존재를 들키게 했다. 그녀는 자자의 목걸이 숫자가 5까지 내려갔다고 알렸다. 그는 안디에게 거기서 기다리며 자자를 지켜보라고 했다. 상대편이 총을 쐈지만 둘은 제때 피하고 손을 들어 항복하며 류자오를 만나고 싶다고 했다. 안디는 총소리를 듣고 꽤 걱정했다. 하지만 리씨는 둘 다 괜찮을 거라며
그녀에게 류자오에 대해 알려주었다. 그는 위험한 범죄자이며 밀리레오의 아버지에게 체포되었었다. 그리고 아마 지금 군대에 복수하기 위해 군대를 조직하려는 것 같았다. 한편 밀리레오는 이제 계획이 있었다. 그는 류자오의 숫자가 괴물떼를 해치운 후 400으로 늘어난 것을 알아챘다. 즉 괴물을 죽일수록 시간이 더 연장되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류자오를 찾아가 무기를 빌릴 생각이었다. 하지만 무기가 있어도 자자가 어떻게 괴물을 죽일 수 있을지 막막했다. 그때 갑자기 괴물이 나타나 한 명을 붙잡아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3명이 도망치려 했지만 남은 한 명도 붙잡혔다. 괴물은 다시 튀어나와 챔펑을 잡으려 했지만 밀리레오가 그를 제때 끌어당겨 앉혔고 괴물의 공격 범위를 피할 수 있었다. 포기하고 다시 안으로 들어갔다. 한편 저편의 류자오 일행은 늑대인간 한 마리와 힘겹게 싸우고 있었다. 그들이 제압했지만 그것은 여전히 모두를 날려버렸다. 윈차오는 총을 꺼내 1대1로 맞서기로 했다. 밀리레오는 챔펑에게 혼자 류자오를 찾아가라고 부탁했다. 그는 자자가 처리할 수 있도록 그 괴물을 잡고 싶었기 때문이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계획이 순조롭다면 자자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확인하러 달려갔다. 윈차오의 무리는 그 늑대인간 앞에서 속수무책이었다. 그는 총을 재장전하려고 했지만 시간이 없어 보였다. 다행히 밀리레오가 와서 그를 구해줬다. 밀리레오는 친구가 무사해서 기뻤다. 그는 아직 저 늑대인간에게 볼 일이 남아있었다. 그는 날아가 사슬을 잡고 늑대인간의 몸에 한 바퀴 감은 뒤 얼굴을 걷어찼다 하지만 그 후 그는 이 늑대인간이 신이라는 소년이 변한 것임을 깨달았다. 모두들 신이 다시 날뛰는 것을 막기 위해 그를 묶기로 했다. 챔펑은 친구에게 돌아와서 그들을 도와달라고 설득했지만 그는 챔펑이 헛걸음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남남처럼 지낼 것이며 빨리 떠나지 않으면 옛 친구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했다. 밀리레오는 이 일에 대해 궁금해하자. 그들은 신이 평소에는 매우 수줍음이 많았는데 왜 이렇게 변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몇몇은 신이 이전에 피로 만들어진 붉은 돌 같은 것을 들고 있었다는 걸 알아챘다. 그리고 챔펑은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밀리레오는 친구가 이제 자신만의 길을 가고 있으며 한 무리의 리더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밀리레오는 그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류자오를 찾아온 것이었다. 하지만 리시는 다른 사형수에게 시비를 걸어 머리가 터져 죽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리시는 갑자기 몸에 이상을 느끼고 잠시 밖으로 나가기로 했다. 그의 눈은 갑자기 더 붉어졌고 몸에서 수많은 칼이 돋아났다. 다시 밀리레오에게 돌아와서 챔펑은 이제야 붉은 돌에 대해 기억해내고 밀리레오에게 이야기했다 들은 바로는 그 붉은 돌이 힘을 각성시키는 물건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리신이 아직 힘을 각성하지 않았기를 바랐다. 그때 그는 류자오를 만나러 가게 되었다. 그리고 우연히도 죽은 줄 알았던 초이판이 이곳에 살아있었다. 그는 그녀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기뻐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리신이 곧 각성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류자오를 만날 핑계로 삼았다. 물론 류자오는 이야기를 듣고 그것만이 그가 자신을 찾아온 유일한 이유는 아니라는 걸 알았다. 그는 인정하고 그 목걸이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룹의 한 어린 소녀가 목숨을 연장하기 위해 괴물을 죽일 수 있도록 그 괴물을 잡을 무기를 빌려야 한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어른이 거쳐먹으려 한다면 죽는 게 낫지만 어린아이는 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이유를 알고 싶어 했다. 왜 그를 돕지 않았냐는 질문에 사람을 구한 건 그 소녀에게 빚을 졌기 때문이고 합류하지 않은 건 자유롭게 조사하고 싶어서라고 답했다. 그는 밀리를 마음에 들어하며 빌려주기로 하지만 그의 조건을 하나 들어줘야만 했다. 한편 라라를 찾으러 갔던 알지는 우연히 리신이 각성하여 폭주하는 것을 발견한다. 라라가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는 미친 듯이 둘을 공격했고 그의 손에서는 계속해서 칼날이 돋아났다. 안지는 위험을 무릅쓰고 무전기를 가지러 뛰쳐나갔고 가게는 무너져 내렸다. 밀리에게 돌아오자 그는 류다오에게서 물건을 다 챙겼고 류다오는 그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 대답할 수 없었다. 그러자 그는 리신에 대해 거래하자고 제안하며 이 도시의 결계를 보여주었다.
그는 도시를 떠나려면 이것을 파괴해야 한다고 말했고 둘이 계속 이야기하자 첸퐁은 초조해 보였다. 류다오는 여전히 밀리의 능력을 높이 사며 협력하고 싶어 했지만 그는 자신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 거절했다. 그는 그가 겸손하다고 여기며 지켜보겠다고 말한 뒤 그를 결계로 밀쳐 날아오게 만들었다. 그의 힘을 본 그는 좋은 능력을 가졌지만 아직 활용할 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를 적으로 간주했고 둘은 그 자리에서 충돌했다. 그는 류다오를 결계 쪽으로 밀쳐낸 뒤 첸퐁을 데리고 돌아섰다.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 폭탄을 던지는 것도 잊지 않았다. 류다오의 방에서 연기가 피어오르자 부하들이 무슨 일인지 보러 달려갔다. 윈차오는 두 친구가 두고 간 무전기를 발견하고 우연히 반대편에서 들려오는 안지의 구조 요청을 듣게 되었다. 두 사람은 도망쳤지만 길에서 넘어졌다 확인해 보니 가방 안의 물건들은 무사했다. 첸퐁이 묻자 그는 류다오의 제안을 거절한 것은 그가 걱정돼서가 아니라 초입한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녀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오래 있을수록 위험하다고 생각했다. 집에 있는 세 사람이 걱정되어 첸퐁에게 돌아가라고 했다. 그는 류다오가 아버지에게서 이 무기들을 가져왔다는 말과 두 사람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떠올렸다. 또 다른 미스터리들이 생겨났고 그는 해답을 찾아야만 했다. 한편 형사는 부하에게 조사를 지시해 몇몇 사람들이 가명으로 그 고아원에 돈을 보낸 사실을 알아냈다. 그 중에는 밀리의 어머니도 있었는데 돈이 다른 곳으로 보내진 기록이 없어 돈 세탁인지는 아직 불분명했다. 그는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꼈고 담배를 사러 나가려던 순간 컨테이너가 그의 차 위로 떨어졌다. 자신이 표적이 된 것을 알고 총알을 피하며 도망쳤다. 그가 골목에 숨자 두 남자가 다가왔다. 그는 두 명을 모두 쓰러뜨렸지만 총에 맞았다. 그들을 수색해보니 모두 군대 소속 사람들이었다. 두 소녀에게 돌아와서 둘은 리신에게서 도망쳤지만 라라는 계속 소리를 지르려 했고 리신은 바로 뒤에 있었다. 그가 기습하려던 순간 괴물이 나타나 그를 막아섰고 두 소녀는 도망칠 기회를 얻었다. 류다오도 장비를 챙기며 부하들에게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오늘 밤 괴물 사냥을 갈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는 잡은 괴물을 이용해 밀리와 협상하거나 조건을 걸 생각이었다. 한편 도망치던 두 소녀는 리신과 마주쳤다. 그는 이성을 잃어 말을 듣지 않았고 결국 밀리가 날아와 그를 두 소녀에게서 밀어냈다. 그는 리신을 근처 건물에 박아버렸고 첸퐁은 안지에게 리신이 힘을 각성해 폭주할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그래서 그를 막기 위해 최대한 빨리 돌아가야 했다. 밀리는 리신에게 멈추라고 했지만 그러지 않으면 반격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회오리처럼 몸을 돌려 밀리를 떨쳐냈다. 그는 첸퐁에게 돌아가 두 소녀를 데리고 도망치라고 말했다. 자신은 시간을 벌겠다고 했다. 첸퐁은 나라를 구할 계획이 있었기에 둘 다 가길 원했다. 밀리는 비행 능력으로 리신을 멀리 유인했다. 그는 최대한 빨리 첸퐁과 다시 만나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리신이 눈앞의 장애물이었다. 리신은 벽에 거물바가 이동하며 밀리를 쫓았고 그에게 검 두 자루를 던져 피하다 넘어지게 만들었다. 그가 일어나 앞 건물로 향하자 리신도 검을 뽑아들고 뒤따랐다. 갑자기 그가 멈춰서 소리를 지르자 깊은 곳에 있던 괴물이 뛰쳐나와 리신을 붙잡았다. 그는 일이 끝나면 구하러 오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첸퐁은 안지에게 계획을 설명했다. 둘이 순찰 중에 그 괴물을 만났는데 건물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것을 봤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폭약을 빌려와 라라가 기폭시켜 건물을 무너뜨려 괴물을 깔아뭉갤 계획이었다. 밀리는 모든 것이 너무 조용하자 걱정하기 시작했다. 갑자기 리신이 괴물을 끌고 뛰쳐나왔다. 그는 검들을 꺼내 벌레 괴물에게 하나씩 박아넣기 시작했다. 하지만 진짜 괴물은 아직 안에 있었고 시끄러운 소리에 깨어났다. 리신이 벌레를 제압하자 안에 있던 놈이 튀어나왔다. 다른 놈들보다 훨씬 컸지만 리신은 물러설 생각이 없었다. 갑자기 그가 이상해졌고 밀리는 라라를 구하려면 괴물을 안에 가둬둬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리신이 너무 강해서 어떻게 막아야 할지 몰랐다. 리신은 그대로 괴물에게 돌진했고 친구들은 소리를 듣고 그쪽으로 향했다. 안지가 앞서 달려갔고라라는 소리를 지르며 가려고 하지 않았다. 첸퐁은 아이가 괴물을 감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리신이 미친 듯이 괴물을 공격하자 밀리는 그가 괴물을 죽이는 것을 막기 위해 개입해야만 했다. 그가 자신을 공격하자 또다시 피해야 했다.
괴물에게 끌려 내려가자 리신의 검으로 찌르려다 그가 금속을 먹는 능력이 있음을 깨달았다. 리신이 다시 괴물에게 잡히자 그 혀를 잘라버렸다. 그는 벌레의 시체를 집어 리신에게 던진 뒤 머리를 걷어찼다. 괴물은 안으로 물러났고 밀리는 다시 리신의 목표가 되었다. 안찌가 달려와 무언가 하려 했다. 그녀는 리신에게 자신에게 집중하라고 외쳤고 그는 빠르게 돌진했다. 첸퐁이 그녀 대신 공격을 막아섰다. 리신이 다시 공격하려 하자 밀리가 날아와 그를 끌고 갔다. 그는 리신을 근처 건물에 던지고 두 친구에게 빨리 도망치라고 했다. 첸퐁은 밀리가 리신과 함께 죽을 작정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안지는 받아들이지 않고 그를 구하겠다고 고집했다. 첸퐁은 그녀가 밀리를 헛되이 죽게 할 셈이냐고 물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안지는 폭탄으로 리신에게 피해를 입히려 했지만 첸퐁은 밀리가 그녀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다며 그녀가 너무 고집을 부린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첸퐁에게 모두가 서로를 가족으로 여기고 친구라고 부르는 이유는 서로를 만나기 전까지 모두 외로웠기 때문이라고 상기시켰다. 그래서 그녀는 누구도 다시 외롭게 두지 않을 것이었다. 그가 이리저리 피하는 동안 안찌가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그녀가 폭탄을 들고 있자 그는 그녀를 믿고 그녀가 던지기 좋게 그쪽으로 달려갔다. 그가 신호를 보내자 그녀는 폭탄을 던졌지만 리신이 재빨리 폭탄을 그녀에게 되받아쳤다. 밀리를 잃을 수 없었던 그녀는 짧은 순간 잠재 능력을 발동해 폭탄을 리신에게 다시 밀어냈다. 폭발로 둘 다 쓰러졌지만 밀리는 움직이지 않았고 안찌는 그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고 생각했다. 리신이 다시 일어서자 그녀는 검을 들고 그에게 목숨을 걸고 덤비려 했지만 밀리가 그녀를 막아섰다. 그는 리신이 이제 괜찮다고 말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흥분한 상태였다. 리신은 그제야 완전히 쓰러졌다. 그녀는 그제야 검을 내려놓고 울기 시작했다. 일행은 물러났고 첸퐁은 리신이 또 폭주하지 않도록 묶어둬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안지는 자신이 리신을 죽이려 했고 모두를 위험에 빠뜨렸다는 죄책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자신과 리신 둘 다 살아있고 그 상황에서 그녀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첸퐁은 그가 자신을 버리려 했던 일을 비꼬는 것을 알고 다음에는 자신이 밀리를 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안지에게서 무전기를 빌려 분해해서 기폭장치를 만들었고 라라가 기폭시킬 폭탄을 설치하러 갔다. 그는 만일의 경우 자신의 능력으로 도망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폭탄을 설치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안지에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폭탄을 터뜨리겠다고 약속해달라고 했다. 밀리는 폭탄을 설치하러 갔고 시간이 남아 주위를 둘러보다가 도서관과 그 안의 시신항구를 발견했다. 한편 밖에서 기다리던 안지는 또다시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까봐 걱정했고 갑자기 자신의 능력을 깨닫기 시작했다. 밀리는 시신이 목걸이를 하고 있지 않은 것을 이상하게 여겼고 회중시계 하나를 발견했다. 그는 그것이 오래전 생일에 어머니가 선물해준 것임을 깨달았다. 열어보니 안에는 어머니의 사진이 있었다. 밀리는 단서를 찾기 위해 모든 것을 뒤졌고 일기장 한 권을 찾아내 플랜 B라는 것에 대해 읽게 되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을 이 도시로 데려오는 계획이었다. 그는 즉시 사파이어를 사용해 암호를 읽고 플랜 B에 대한 정보를 찾았다. 그는 그 안에서 안지를 보았고 더 깊이 조사하자 아버지의 조직을 발견했다. 그도 손을 댔고 너도 계획의 일부인 것 같더군. 괴물이 나타나 방해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남은 걸 연결하러 가야 했지. 남은 폭탄 때문에 안디는 안으로 들어가기로 했고 밀리레오는 실수로 기녀 괴물에게 붙잡혔어. 그리고 두 괴물은 마치 서로 차지하려는 듯 물어뜯기 시작했지. 안디가 뛰어들어 그림자를 조종하는 새로운 능력으로 그 괴물을 묶었어. 기녀 괴물을 묶는 사이 류다오의 부하들이 찾아왔고 젠펑은 친구 윈차오와 재회하며 여기서 뭘 하는지 물었지. 그가 여기서 뭘 하는지 알고 싶어 했어. 이제 밀리레오도 탈출해서 안디를 데리고 나왔지. 둘은 밖으로 달려가 두 친구와 재회했어. 괴물이 계속 빠져나오려 해서 안디는 돌아가 건물의 녀석을 묶어야만 했지. 젠펑은 윈차오를 붙잡고 조종기를 라라에게 주며 의식을 잃었고 안디는 그를 깨우려고 애써야 했어. 윈차오는 은행에서의 일을 기억해냈지. 안디가 그림자를 조종하는 걸 봤거든. 나타나 이곳으로 괴물떼를 풀어놨지. 윈차오는 어쩔 수 없이 안디를 끌고 가야 했고 그의 부하들은 괴물들에게 총을 쐈어. 괴물떼에게 말이야.
리신도 도우러 왔지. 그는 밀리를 여기서 끌어내려 했고 안디도 젠펑이 도망치는 걸 돕기 위해 돌아가야 했어. 리신은 혼자서 괴물들을 감당할 수 없어서 밀리레오를 지키기 위해 팔 하나를 희생해야 했지. 밀리레오도 위험에 처했을 때 류자오가 나타나 부하들에게 괴물들을 처리하라고 시켰어. 리신이 능력을 쓰려 하자 류자오가 막았지. 자신을 해치는 짓이었으니까. 게다가 미동 없이 누워있는 밀리를 보며 그는 이런 결말을 맞다니 너무 멍청하다고 생각했어. 리신을 처리하려던 순간 안디가 그를 막아섰지. 갑자기 거대한 괴물이 나타나자 류자오는 녀석에게 화풀이하기로 했어. 단 한 방의 주먹으로 그는 괴물에게 구멍을 냈지. 하지만 그 안에서 한 소녀의 형체를 발견했어. 이제 밀리레오도 깨어났는데 그 소녀는 바로 그의 어머니였어. 이걸로 시즌 1은 끝이야. 내 생각에 이 애니는 중단된 것 같고 시즌 2가 나올 가능성은 꽤 낮아. 어쨌든 여기서 안녕.